노동자 정치 얘기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이렇게 이게 안산에 있는 공장인지 제가 어제 인터넷을 싹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안산 근처에 있는 그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들어가면은 요새 이제 지각한 사람 들어 있습니까? 특히 노조 간부라 그래가지고 어깨 힘들어가지고 지각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노동도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쟁이복 입고 길가에서 오줌 누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완전히 민주노조 얼굴 똥칠하고 출근 정확하게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 몸을 씌워서 출근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합니다. 중간에 휴식 좀 있고 그다음 점심을 먹고 그다음 퇴근을 하는데 애를 찾아서 퇴근하죠. 이렇게 이제 노동자의 일과 노동자의 하루 중에 생산 과정, 노동 과정이 주로 직장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요새 점심값은 어떻게 합니까? 반반으로 회사 반, 우리 월급에서 반 띱니까? 다 회사에서 해요? 회사에서 다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 임금에서 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옛날에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250원 반반으로 뛰었어요. 근데 반찬 두 개에다 국 멀건가도 밥 한 그릇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돼서 수원교도소에서 판사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먹는 감옥에서 이 밥이 우리 회사 밥보다 더 좋다. 그랬더니 덕수상고 출신. 그 당시에 덕수상고가 좋은 학교잖아요. 덕수상고 야간 나와가지고 판사까지 된 아주 괜찮은 사람이 제 담당이었어요. 피고인 말이 맞단 말이야.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때려주더라고.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휴게 좀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제품을 만들어 SAM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조선의 부품도 이제 만단 말이에요. 만드는 데 있어서는 8시간이라고 합시다. 일하는 시간이. 근데 한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한 3시간 정도만 일하면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잉여 노동이야. 무슨 말이냐면 8시간 다 채워야 그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제품을 만든 당사자, 이 산노동과 죽은 노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노동은 우리 노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노동은 공장 설비, 부품, 원료, 그래서 노동력을 가지고 부품을 조립하거나 변화를 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드는데 8시간 일한다고 할 때 잔업도 하지만은 그 절반 이상이 잉여노동입니다. 그 부분을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를 자본가가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밀고 땡기게 하는 게 임단협입니다. 임단협. 근데 그걸 100% 우리가 다 가져가 버리면은 자본가는 가져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끝나는 거예요. 사회주의 나라들도 표현은 잉여노동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예를 들어 사회주의는 이제 공기업이란 말이죠. 국유기업이야. 그럼 우리가 일해가지고 우리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를 국가가 가져가요. 그 국가는 누구한테 쓰죠? 전 민중한테 쓰죠. 그럼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럼 잉여노동을 개인 사적 자본을 자본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자본주의는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착취라고 합니다. 착취. 덜 착취되기 위해서. 착취를 끝낼 수는 없어. 끝낼 수는 없고 노동자만 가지고는. 덜 착취되기 위해서 임단협 죽을통살동하는 거야. 대가리 터지게. 힘이 좀 있을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힘이 없을 때는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면 주는 대로 묶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직장 바깥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노동자들이 민감해. 임단협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반짝해. 내 월급을 좀 적게 해볼까? 집행부 혹시라도
내 의사에 반해서 도장 찍을까봐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딱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가? 소비 과정, 다시 말해서 자기 노동력을 내일 다시 일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소비 과정이라고 합시다. 2천만 노동자 가족까지 합치면 4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의식주 그러는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식의주. 먹는 게 제일 급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거든. 북한에서는 식의주라 그럽니다. 중국에서도 식의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의식주라 그러더라고. 옷부터 먼저 입나? 안 먹고 살아? 자, 그래서 식의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제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말이죠. 문화생활, 자전거 타고 한번 돌기도 하고. 요새는 개별적으로 자전거 너무 많이 타더라. 집회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지 혼자 놀러 가버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묵고만 사냐 이거야. 문화생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자본과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현장의 이 착지 부분만 대해서 그것도 조금 덜 착취하게 싸우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이 수탈 과정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정부 의존적이야.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니까 알아서 하겠지. 법제도 정책 개선을 무관심하고 그걸 뜯어고치기 위한 계획 또는 변혁 지향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수 많은 노동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세상 안 바뀌는 거야. 현장에서 아무리 날고 기봐야 울타리 안에서 한계가 있는 거거든. 자, 더 나아가서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지 않아요. 사회적 관계를 맺어. 동물이나 식물, 이 자연에 있는 인간 이외의 세상 만물은 사회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지가 않아요. 유명한 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자주적인 인간이에요. 자주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요구야. 그런 동물이에요. 원숭이나 말이나 소나 자주성이 있나? 두드리면 가잖아 앞에. 엉덩이를 회초리로 갈기면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엉덩이 회초리면 이 누구야 이거? 내 엉덩이를 누가 달라들죠? 그리고 인간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존재야. 그리고 인간의 이 뇌, 그 어떤 동물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의 뇌, 이 물질의 최고의 기능을 갖는 뇌수, 이 뇌의 기능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식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다. 이걸 외우고 다니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하는데 노동자를 존나게 무시하는 거야. 사장도 무시하고. 아니 니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뭐 공장 생활밖에 더해? 니 가방끈 짧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니 대가리 나쁘니까 니가 농대니까 하니까 얼마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니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면은 좋은데 앉아서 일하고 펜대 굴렸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우리를 존나게 무시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오랜 세월, 오랜 지배 피지배 이 질서 속에서 관념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우리가 자주이고 민주주의 노조를 하면서 노동운동하고부터 참삶이 무엇인지 알고부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우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왜곡된 이 이데올로기들
파업하면 경제 망친다, 사회 혼란시킨다, 집단 이기주의다. 그러고 노동자, 대다수 노동자하고 상관없는 정치 파업을 하네. 저 빨갱이들 아니야? 노자는 빨자야. 해서 수많은 세월을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갖고 계급 질서에 순응해 왔는데, 그대로 살려면 살아라 이거야. 이렇게 안 지키고 하려면은 그 첫날 만날 가봐야 세상 안 바뀐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노동자의 현실은요, 요번에 이게 최신 통계인데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41.6%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들어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용언 좀 썼습니다. 공공 부분부터. 민간 부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공공 부분에 좀 모험을 보면 민간도 따라서 하도록 인도하겠다고 했으나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월급이 336만 원인데 평균, 비정규직들은 173만 원. 임금 격차가 절반이 되고 있죠. 오히려 임금 격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IMF란다. 코로나 때문에 더 하고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월급 이외에 이 사회보험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등 이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를 모델로 해서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지금 제외되어 있죠. 비정규직은 20%에서 39%만 적용이 되고 있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노조가 있으면 다행인데 교섭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낮게 하는데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 이래저래 지금 2중 3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이런 구호를 내세웠어요. 민주노총이 이번에 명실상부한 총파업은 아니지만 구호 제시는 의미 있는 구호가 제시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구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쟁취 가능한 요구도 내걸어야 되고 변혁 지향적인 요구가 내걸어야 됩니다. 우리 단위 사업장에서 임단투 하는데 뭐 변혁 지향적인 구글면 일반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상급단체, 최상급단체는 그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동조합의 두 가지 이중성 중에 자본주의 유지 기능만이 아니라 변혁지향적으로 노동자를 이끌 수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택, 교육, 의료, 돌봄 이 공공성 강화해야 된다. 그럼 미조직대, 비정규직 더 많은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부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0%가 문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다 실업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민주노총 이 구호만 외치면 안 돼요. 경제 대개혁을 해야 된다. 중소영세 기업인들,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막강한 지원을 해야 된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도 타파해주고 기술도 지원해주고 시장 개척도 도와주고 혼자서 안 되면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을 만들 때 정부가 집중 지원해서 하고 그런 전제 위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올려줘라, 고용을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것만 얘기하면은 영세 중소기업인들 우리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그들과 척을 재야 되겠어요? 그들 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운동권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자본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돈 조금 있는 자본가 있죠, 소자본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적으로 돌려. 그래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겠어요? 운동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호를 걸고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 오늘 아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결과 보고하는 들 27만 명 정도 파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축소해서 9시 현재 파업 들어갔는 보고된
그 노동부는 50만 참여했다고 더 많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민주노총 100만 이 조직이 그렇게 뭐 20만 한 2시간 정도 참여하고 하고 이걸 총파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조건에서 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태까지 이제 겹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소득을 보는 이유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기업 소득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결혼율, 혼인율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자 청년들은 결혼도 잘해요. 애도 잘 낳아. 65세 이상 갈수록 이제 이렇게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 이거는 줄어드는, 자,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들이 우리의 생산 과정, 노동 과정에서 우리를 착취하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생산력 수준에 맞는 생산 관계, 아주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일인데, 그게 쉽게 양보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맨날 임단투나 하고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힘없는 존재로 있을 때는 절대 그것이 달라지는 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 실업 예방 같은 이런 노동 존중 사안이 주로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버티잖아요. 그런데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 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게 노동 존중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외 의존적이고 외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수출 주도고, 이렇게 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고 임대료 높지, 시장 기술 자금 모두가 취약한 이 중소 영세 기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 하지. 자, 그런데 경제 대기업, 이 재벌 개혁하고 외자 규제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이런 대개혁을 하려면은요, 외자라는 이름의 제국주의 독점 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의 강력한 이 공격, 저항을 무찌를 수 있는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정치적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재벌 개혁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에 있는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장인가 뭐 위원장 시켜가지고 재벌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재벌의 반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즉 경제 대개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한번 구속시켰다가 풀어주는 것뿐이야, 이재용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환경은 외자와 재벌이 사보타지를 해가지고 경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을 때 그거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남북 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그것만 조성만 되면은 함부로 까불지도 못해요. 아, 까불었다가 반 죽겠구나, 다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화협력이 직결되어 있다, 경제개혁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개혁 세력이 압도적인 힘이 우세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정부, 반정부, 각 나라의 혼란 그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이 유발되면서 결국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가지고 지배 권력이 다시 권력을 찬탈하는 이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바로 이 평화협력을 통해서 원료 시장 자본 기술 외자 재벌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가지고 각계각층 연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들의 저항을 무찔러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한미 군사동맹만이 아니에요. 미국 중심의 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 한국 경제 구조 때문에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 1000가지도 넘는데요. 문재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협박 카드가 1000가지도 넘는데 우리는 청와대 안 가봐서 몰라. 그냥 당위적인 주장만 하지만 그 문재인이라든지 생각 있는 문재인도 뭐 철학도 약간 약하긴 해요. 그러나 그 있으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권 바로 날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타협하죠.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제 성격상 깡다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이제 상벌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 줄 알고. 근데 과연 이재명 계획 의지만 가지고 앞으로 사회 대개혁과 평화협력 통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럼 민주당 세력만 가지고 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노동자 민주의 정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강력하게 견인하지 않는 한 저들의 반격에 나중에 그 안케 조사 나오는데 거의 2% 3% 당락이 결정된답니다. 내년 3월 9일 날. 누가 당선을 결정합니까? 우리 노동자 민중이 당선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도 심상정 나오고 김재현이 나오고 뭐 또 누구 나오고 갈갈이 찢어가지고 겨우 몇 프로 받는다고. 자, 그래서 제 요지는 서론은 좀 길었는데 노동 존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노동자 주인되는 나라를 만든다고 한다면 경제 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 개혁은 간단치 않고 수많은 저항이 있을 것인 바 그걸 무찌를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주체를 강력하게 형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만 욕해. 문재인만. 우리는 잘하고 있나? 지금 노동운동 진보정치는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한 40년 이상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말 처참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가 잘하고 있나? 임단협 조금 개선할 것 같은 그런 노동운동 할 것 같으면 노동운동 애초에 안 했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남북경협을 기초한 북방경제 개최역으로 신성장 동력도 확보하지만 평화보다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이것은 경제 대개혁을 위한 전제일하다. 믿음직한 미천이다. 그래서 특히 불공정거래 타파하고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특히 기관 산업을, 지금 기관 산업이 전부 다 외자 재벌 겁니다. 통신, 전력, 은행, 국민은행 70%가 외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중에 우리은행만, 순수 우리은행만 27%가 외자예요. 은행에 우리가 저금을 하면 그 이자 중에 70%씩 우리도 모르게 외국 자본한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기업 저 산업에 돈을 빌려주잖아요. 우리의 피와 땀, 우리를 착취하고 수탈한 그 돈을 금융자본으로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도 잘라요. 금융노동자 지금 점포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통장 하나 만들으려고 갔더니 노인들이 1시간씩 기다리는 거야. 창구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공공금융 서비스예요. 이럴 때는 그 이문과 상관없이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 확장 정책은 해야 됩니다. 확장 정책. 이재명이 기본소득, 동시에 기본소득 그러니까 와 이거 좋겠네. 한 달에 일을 하든 안 하든 100만 원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곱하기 4천만 해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4천만 해보세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요? 세금으로? 세금은 그냥 준다 합니까? 부자가? 강력한 태클이 들어옵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소득, 일을 하나 안 하나 100만 원 준다는 건 부작용도 있습니다. 평균주의에 빠져요. 농땡이가 나옵니다. 생산력이 떨어져요. 사회주의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이제 협동농장이 있어. 200명으로 구성된 협동농장이. 가만히 놔두면 10명은 농땡이를 까는 거야. 그렇게 사상기술 문화, 사상개조, 인간개조를 그렇게 외치는 나라에서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내가 헌신한다.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생산물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 협동조합원들 다 나눠줘야지. 이런 높은 덕도에 이르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100%는 아니다 이 말이죠. 10명 농땡이 까는 거야. 그래서 쪼갰어요. 20개씩, 20명씩. 그걸 분조라 그럽니다. 분조. 그리고 생산력이 높아졌어. 분조 A조, B조, C조 나눠가지고 집단적 경쟁을 시키니까 확실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도 좋잖아요. 협동농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게 협동조합 원리 아닙니까? 더 쪼갰어요. 더 쪼갰어. 포전 담당자라고 5명 내지 10명 쪼갰어요. 그래서 생산이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뭘 말해주는가? 인간은 무릇 정신적, 정치적 동기부여만이 아니라 물질적 동기부여를 결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원도 문제지만 그 제도를 실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운영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인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해. 그건 사회주의로 말하면 기본 배급제와 같은 겁니다. 물건을 그냥 배급제 사회주의는 주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는 현금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현금 돈 100만 원 주면 아이고 막 놀고 묵지 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막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막 내지르고 표만 얻으려고 하는 이 부르주아 정치판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나. 우리 똑똑한 노동자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브라질의 기본소득제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줬답니다. 그걸 가지고 브라질의 기본소득이라고 막 그가 비행기 타고 가서 배우러 간다 그래서 자꾸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룰라 호세프인가 그 룰라 후계자 그쪽에 정권에서 내부에서 부정비리 터지니까 정권이 바로 날아갔습니다. 무릇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지 몰라요. 책임져야 된다 이제 책임져야 된다.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성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우리 일한 거 달라 해가지고 덮어놓고 싸우고 힘 되는 대로 쟁취하고 이게 오히려 나을지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그 어떤 제국주의 안팎의 그 적들과 싸워가면서 유지시켜가지고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게 자체가 쉽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지 공개념 도입, 부동산 보유시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환수, 개발 이환수 이런 것들을 이제 요번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 경협, 평화협력, 평화경제를 하면은 정말 끝내줍니다. 북쪽에 다 있어. 지하자원. 왜 비싼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광물 중에 80%를 외국에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 다 있는데.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남북 철도만 연결되면은 배로 가는 것보다 시간도 물류비도 3분의 1입니다. 그게 수출 단가에 반영되면 수출 잘 될 거 아니야? 유라시아 40억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자랑합니다. 지금 뭐 쏘아 올렸죠? 인공위성?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부품은 누구 겁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거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북쪽 인공위성은 100% 자립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에는 보통 부품이 20만 개 들어간다 그럽니다. 자동차에는 2만 개 들어가요. 20만 개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그리고 남과 북의 그걸 기술을 융합을 해. 융합을 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공적 자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자본 구성을 좀 바뀌고 기관산업 공기업화해서 기관산업을 공기업화하면은요 이 신자유주의 바람 때문에
멀쩡한 공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한테 다 넘겼습니다. 근데 그 다시 공기업화해야 돼요. 재공기업화 하되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애를 써야 됩니다. 대신에 거기서 번 돈을 사적 자본이 가져가지 않고 국가에 기속되죠. 그 돈으로 뭘 한다? 복지를 한다. 기본소득도 거기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세금 쉽지가 않아요. 세금도 물론 때려야 됩니다. 부유세. 우리 거두기 쉬운, 원천 징수하기 쉬운 근로소득세만 또박또박 빼나갈 게 아니라 빙땅 치는 놈들 싹 조사해서 세금 물어야죠. 그리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제조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도 지금 제2 개성공단을 만들고 하면은 제조 경쟁력도 높아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오직 주체적으로 준비만 하면은 그게 빨리 땡겨서 실현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정리삼아 우리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외세 간섭이 있는 분단된 자본주의 나라예요. 이 남쪽은. 그래서 우리 남쪽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태어났어.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여기를 좀 잘 사는 세상으로 사회로 만드는 그런 뭐라 그럴까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 그럴까? 자, 그렇다면은 남쪽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통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양자가 이 기가 막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이 안 되고 평화가 위협받고 이러면은 우리 남쪽의 이 변혁 세력도 약해져. 되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이제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자주주의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근데 보통 민주 그러니까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민주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지금 민주사회죠. 민이 뭡니까? 백성 민입니다. 백성 중에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럼 이 90%가 주인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진정한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이 주인인 나라죠.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거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자,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주주의 민주주의를 수립한 다음에 이 정권의 힘으로 정치도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이런 정치를 펴야 되고 경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 산업부터 공기업화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불량 내지 말아야 된다. 돈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 돈이 국가에 기속되어서 전 민중의 복지로 가야 된다. 민생, 일자리 국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택, 우리 민주노동당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은 그걸 실현할 힘은 없었지만 이 요구, 이 주장이, 이 정책이 온 국민들을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상급식은 일반화됐죠? 무상교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공공의료도 많이 확대됐습니다. 주택,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 일찍이 정교조가 얘기해도 민주 인간화, 특히 공동체 교육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은 교육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입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도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입사 공부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애들이 비정규직을 반대한 거예요. 아니 나는 존나게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겨우 학교에 가서 오는데 줄마들 뭐야? 뭐 했다고 정규직시켜달라는 거야? 나 동의 못해. 그거 공약 내걸고 80% 지지 얻고 당선돼 버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방, 한미동맹 떼고 문화도 그래요. 민족문화 형식의 민중적 내용으로 좀 해야 되고
우리 요번에 개판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있으니까 언택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언론에서도 언택트. 언택트가 뭐죠? 아니, 비대면이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온 외래가 천지야. 온 간판 기업 이름 보세요. 이게 무슨 외교도 요즘 미국이 하도 죽일 미국이 돼 있으니까 친중 세력이 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미해서도 안 되지만 친중해서 되겠어요? 자주적 힘이 없을 때 친러, 친청, 친일 했다가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을사 늑약 거쳐서 경수, 국치, 한일 병탄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힘이 없으면요 주변 강대국을 이리저리 줄타기 해가지고 뭐 살아남겠다 절대로 아무리 묘수를 부려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냉정한 역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쪽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힘이 좀 딸리죠. 근데 촛불 민중의 힘 봤죠? 우리가 국회 180석, 국회가 아무리 잘 뽑아도 국회에서 박근혜 날릴 수 있었습니까? 광화문에 촛불 연인은 1600만 모이니까 거기다가 집권 세력 내 그 당시 내에 친이 계열, 유성민이, 까라, 홍준표 다 싹 이 주변에다 달라붙어가지고 박근혜 날리는데 도움 줬잖아요. 중심 주체를 형성하고 전선 최대한으로 확장하면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보여줬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아직도 외세와 이 촛불 민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걸 한번 믿고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크게 보이는 모양이지. 석양이 지는 애가, 석양이 지는 미국이. 자,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는 만들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도록 하더라도 당면에서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자료들 저 한번 싹,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달라요. 이 통일 과정과 우리 남쪽 이 사회 변혁 과정은 주체와 대상과 이 목표,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줄거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3대에 걸쳐서 우리가 다 겪어봤습니다. 겪어보니까 어때요? 제법 합니까? 뭐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쪽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보다는 훨씬 낫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바뀐 게 없고 우리가 보다시피 이 평화협력도 끊임없이 미국 눈치 봐. 되는 게 없어. 지금도 외교 수장들이 뻔질나게 지금 왔어요. 그 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인 줄 아세요? SLBM 쏘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쪽이 움직이니까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인데 하와이 근처 가가지고 빵 쏘아버리는 거야. 막을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또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은 표적을 따라서 막 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걸 인정하기는 싫고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대화하자. 대화하면 안을 내놓겠다 하는 게 미국이고 안을 내놔봐라. 보고 대화하겠다는 게 북쪽이에요. 그래서 종전선언 그 무슨 정책선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단 대북 적대 정책이 해소되는 종전선언이면 좋겠다. 대북 제재 완전히 없애지 못하도 완화할 수 있나? 내놔봐라. 그래서 지금 뭔가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한미 안보 연례 안보 회의가 있고 중요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 11월 사이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2월 북경 올림픽이 2월에 있습니다. 2월 달에 또 변화가 좀 계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오늘 다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세력, 진보, 중도, 보수 중에 중도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수와 중도 우파 이런 세력. 민주당 안에는 좀 이제 진보 세력, 진보 개혁 세력이 없는 건 아닌데
외세와 민중 사이에, 재벌과 민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규합돼 가지고 정권을 지금 5년씩 15년을 지금 해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IMF도 맞고 할 때 제가 이제 직접 우리 민주노총 제가 이제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IMF 때. 깡듯이도 만났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한가욱 노사정 위원장,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상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이 태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간당간당하죠. 조금 이기고 있고 지고 있다 왔다 갔다 통계가 있는데 심상정 4.2% 이렇게 나오고 뭐 마치 캐스팅 보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진보 민중 세력이 다 묶으면 10%가 무조건 나옵니다. 10%면은 집권은 못하지만 이재명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고 우리 정책을 반영할 수가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다 저거 잘났다고 말이야. 닭이 나와가지고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네.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진보당 당원도 있고 정의당 당원도 있을 줄 압니다. 말이 좀 거칠게 나오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제 95년 11월 달에 만들었다 그랬죠? 80년부터 쭉 이 자주주의와 민주주의 노동운동의 흐름이 총본산으로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 개혁하자. 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 세력화, 산별노조 건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노령 지금 보건의료 노조인데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 혈압도 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홍보를 하고 일부러 노동조합 자기 임단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 관심사에 앞장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보험노조는 국민연금 통합 일어나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정교조는 교육개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금속노조 그 당시에는 불공정거래, 원하청 불공정거래 타파하자 이 얘기를 하고 민주노총은 네 글자로 사회개혁을 얘기를 하고 그 사회개혁에 맞는 각 산별에 맞는 자기 얘기를 국민한테 널리 선전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늘 교육에 그 얘기를 한다. 강조를 했죠. 그런데 김영삼이가 어떻게 됐나? 노동법을 날치기를 한 거예요. 새벽 6시에 신한국당 때 싹 불러가지고 딱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그 1년 내내 조합원들 교육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규합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또 어줍지 않게 노계위라고 있었어요. 노계위. 노사관계계획위원회라는 현재 경사노위나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못한 그런 그에 대해서 대화하자는 거야. 우리가 그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합의하고 뭘 따낼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해야만이 언론에 우리 주장이 소개되기 때문에 우리 뭐 유행을 100만 년 뿌려봐야 누가 알아주나? 근데 TV 토론 딱 나가서 노사정 생중계 토론하자고 우리가 주장했지. 받아들였어요? 팔도를 다니면서 16군데 다니면서 노사정 생중계 정책 토론한 거예요. 누구 주장이 옳은가? 그래서 국민들 더 땡겼습니다. 민주노총 주장 더 올래. 그렇게 노동법 개정해야지. 왜 경총 정경련은 저런 주장하지? 그리고 정부는 왜 편들어 노동 쪽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연대 분위기 전선을 최대한 확장하고 적의 대화 공간도 활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삼이가 더 도와주네. 어떻게? 날치기를 해줬어. 그래서 폭발시켰습니다. 그게 96년 말, 97년 초 날치기 노동학급 철폐 전면 4단계 총파업 투쟁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명동 성당에서 권영길 위원장 등등해서 바로 이 자리 매일 아침 9시 기자회견 준비하느라고 밤샘하고 권영길 또 언론노조 출신이잖아요. 권영길 위원장님이 기자회견문이라든가 여론이 민감하거든. 나는 밤새도록 기자회견 초안을 작성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기자회견문 없이 기자회견 하면 안 될까? 이래 보여. 우스갯소리고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빼줘.
자, 이렇게 해서 양노총 그때 박인상 위원장 때 공동투쟁도 하고 말이죠. 한국노총이 박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개혁노총이 시작된 겁니다.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 이건 언제냐? 96년도입니다. 자, 이 얘기 좀 더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총파업에는 첫째 투쟁 주체를 불러일으킨다. 교육토론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민중연대 최대한 확장한다. 대화 공간을 활용해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적의 악수를 이용한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단위사업장 파업에도 이게 원칙이에요. 전략과 전술의 원칙입니다. 근데 투쟁 주체는 불러일으키질 않아. 아는 연대도 소홀히 해. 근데 대화 공간에만 참여해. 그것은 무슨 뭘 얻을 수 있다고. 이건 교섭 위주의 우편향이죠. 근데 일체 대화를 거부해. 해놓고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좌편향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한다. 우리의 노동운동의 투쟁의 전략적 원칙이 요구를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한다. 따라해 보세요. 요구를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한다. 이게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의 원칙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하다 보면 조합원들한테 욕먹기 십상이고 잘 안 따라오고 조합원들이. 그리고 조중동 악선전 해대지 정신 못 차리도록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단련되고 훈련되면 그건 민중 정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안산시장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왜 시의원 못하는 거야?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동대표는 안 해봤지만 아파트에 이제 경비 미화 사업하느라고 실태조사를 해요. 근데 임금 체불을 2달씩 하는 거야. 그 원인을 보니까 동대표 회장이 자기가 직위에서 박탈이 됐는데 직인을 가지고 안 내놓는 거야. 도장을 못 찍어가지고 있는 돈을 지급을 못해 2달 동안을.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싹 그냥 아래로 총동원해가지고 체불임금을 해결했어요. 안양에 이제 샛별 아파트, 한양 경촌 1차 아파트였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대표들이 민주주의를 몰라. 과반수 개념이 없어요. 아니 내가 억울하다. 내가 직무가 권한이 박탈돼가지고 물러나가 있으면 내가 억울하니 내가 억울해 지금. 억울하면 직인도 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야. 우리 민주노조 운동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훈련이 굉장히 되고 있어요. 지금 노동조합 운동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시민사회들 중에 노동조합이 최고의 민주주의 훈련소입니다. 거기에서 왜 시의원이 안 나와? 왜 시장이 좀 안 할라 그래? 난 정치 안 한다. 누가 뭐 하늘에 떨어지나 정치인이? 노동자 민주의 대표자가 국회에 가야죠. 중국은 국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 인민대표자 회의예요. 인민대표자 회의.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이 나라에 과반수 넘으면 노동자 출신이 국회의원 과반수 넘어야 돼. 근데 전부 다 지금 검사 판사 무슨 뭐 이상. 아니, 국회에 지금 노동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다 합해가지고 노동자 출신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농민 출신은 구멍가게 대표들 국회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했는데 딱 파업을 김영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재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국회를 통과시켜놓고 재개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위력적인 파업 항쟁이 있어도 쉽게 안 돼요. 근데 김영삼이가 재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파업을 풀었어요. 파업 풀어가지고 그래 1997년 3월달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을 했는데 문구만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뭐냐? 파견법입니다. 파견법. 오늘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양산시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끼로 발등을 찢는 심정으로 야, 노동조합만 가지고 안 되네. 위력적인 총판만 가지고 안 되네. 노동자 정치를 봐야 된다. 노동자 정당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전조합원의 일치된
합의상이 돼가지고 만든 게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처음에 2%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2000년 1월 30일 날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 말이죠. 국회의원 10명이나 나오고 그랬어. 지역구에 2명, 비례 8명. 우리 비례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다 전사했죠. 안산의 노세국, 안양의 정성희, 싹 출마해가지고 다 이제 전사죠. 그런데 분명히 내 지지율이 앙켓 조사를 해보니까 13.5%까지 올라갔거든. 그 10% 이상 올라가면은 기타금 반을 건진단 말이야. 15% 넘으면 다 건지고. 우리 돈을 별로 안 쓰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은 뭐 유세 차량도 뭐 LED 이런 거 막 방송 영상 촬영 없으면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는 영상 촬영 상상도 안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유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 촬영 하나 이제 운영하고 있고, 큰 돈 안 들었어. 한 4천만 원 들었나? 그랬는데 유시민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는 열린다 후보 찍고 정당은 민주노동당 찍자,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는 전사 좋은 줄 알긴 했지만은 지지율이 반토막 나고 정당 지지율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지역구에 안양, 동안, 갑에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19.8% 나왔습니다. 19.8%. 19.8%면은 5명 중에 1명이 민주노동당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지지율은 후보 지지율은 반토막 났죠. 6.8%더라고. 나중에 까보니까. 기타금 건졌겠어요? 못 건졌지. 자, 그렇게 해서 10명이 됐어. 민주노동당에. 10명이 이제 10명이 되니까 신났어요. 우리 조합원들도 좋아하고 막 당원들 좀 신났죠. 그랬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물은 어떤 집단이든 개인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뭐 당권 다툼 하고 뭐 하다가 2008년도 2월 달에 당이 쪼개졌습니다. 당이 쪼개졌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중심으로 나가서 진보신당 만들었죠. 우리는 당을 지켰습니다. 다시 살려놓고 진보통합도 하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민심이야. 민심은 천심입니다. 저는 그 내 운동 과정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체험을 했습니다. 민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수없이 실망을 하는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 차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는 노무현 때 아닙니까? 노무현과 비정규직 보호법, 이름도 좋아. 그 보호가 아니야. 2년 이상 이제 무기계약직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보다 더 좋게 해야지. 이거 합법화 시켜준 측면도 있거든. 비정규직 많이 늘어놓은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때 또 총파업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조준호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횃불 막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해왔죠. 자, 이제 아까 민주노동당 만들기 전에 김영삼이 이제 날치 총파업하고 재벌이 이제 부실 운영을 하는 데다가 미국에 이제 이 동아시아 일대에 이 외환 위기를 조성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김영삼 때에 와서 IMF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겁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당선이 됐어. 그것도 DJP 연합으로 해가지고 겨우 30만 표 더 많아가지고 이회창이를 날려가지고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권영길은 97년도에 출마해서 30몇만 표 얻었죠.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40만인데 다 안 찍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협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라가 국난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100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삼각 파도를 맞췄어. 배 전 다 죽는 거야. 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20명만 내리라는 거야. 바로 거친 바다에 내리고 80명이 타고 가다가 다시
파도가 잠잠해지면은 20명 건져 올리겠다는 거야. 건져 올리기 전에 우리 다 죽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붙었는데 너무 국민들은 민주노총 좀 참아라. 노사정 합의하라. 이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 권영길 위원장은 바깥에 있었고 직무대행이 이제 배석범 위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출신인데 수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를 이 양반이 이제 김대중 당선자 쪽하고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도부에서 이미 합의를 도장 뚝 찍고 온 거야. 난리 났지 민주농당, 민주노총 내부는. 그 대의원대에서 막 경로를 펴고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배석범 위원장님이시고 박인상 위원장. 박인상 위원장 뭐 경노총이지만은 항우노총이야 이런 거 능숙하죠. 한강옥입니다. 노사정 위원장. 김창성 상공회의소 회장, 자본가 대표. 이 자식이 누구더라? 경기도지사도 하고 경제부총리 했던 얘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원들도 많이 동요를 했죠.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사람. 아니 원칙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사람. 이런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때 민주노총의 최명아 동지라고 조직부장이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혈관이 터진 줄 몰랐어. 아니,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안과를 간 거예요.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뇌를 압박하니까 안구에 압이 생겨가지고 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서울대병원에 가서 뇌수술했으면 죽지도 않았었는데 이 내부의 대의원대 과정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걸 조직부장이 지켜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사람도 죽고 이런 처참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노동조합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위력적인 총파 할 만큼 했다. 그것도 부족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노동자 정당 만들자 해가지고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그때 집행부가 이가병이었습니다. 이가병 집행부에서 제가 계속 대변인을 하고 대연역 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창당될 때 이제 사무부총장으로 민주노동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자세히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 뭐 1%, 2% 인지도도 없었던 이 창당 이 시기에 정말 신났습니다. 그래가 아까 얘기했듯이 2004년도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소리 높이 외치고 이것이 오늘날 이에 크게 기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분열일 때는 안팎의 요인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든 특히 정당은 지배 세력을 위협하는 노동조합 민중의 정당, 진보 정당의 분열 갈등의 요인은 안의 요인과 바깥의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법칙이에요. 안의 요인은 뭐냐? 패권주의, 패권주의. 패권주의의 반대쪽에는 분파주의야. 그리고 바깥에는 공안사건이에요. 공안사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분단된 나라에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 나타났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럼 해코지를 합니다. 그게 공안사건으로 나타나요. 1차 분당 때 1심의 사건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합의를 이끌지 못함으로써 깨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 깨질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중지안을 냈어요. 1심으로 구속된 동지들이 사무부총장 최기영,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이 1심의 사건 터져서 구속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심상정 특히 이제 그 앞장선 애들 조성수라든지 한석호 이런 애들이 선도 탈당파 쟤들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미 탈당 시작했고 온것
심상정 노회찬 당의 안에 있으면서 1심의 관련자들 제명에 관한 건을 중앙위원회에 올린 거예요. 뭘 우리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고 징계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의결국에 보고하는 게 맞죠? 근데 정치 재판하듯이 바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안건 내리고 자진 탈당계를 받아오겠다 내가. 그 동지들 말이죠. 혁명운동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합법정당 하는 거 얼마든지 자진 탈당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 면회가고, 김창현은 또 누구 면회가고, 인천에 김성진이 누구 면회가고, 면회 갔으니까 안에 가니까 다들 자세가 좋아. 아이고 형님, 바깥 동지들 합의하면 언제든지 탈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을 깨지 않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세 좋았어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새끼들이 문제였어. 동지를 버리니 뭐 국가부 왕법에 불복했니? 당 깨져야 정신 차리겠어?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중재안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 파토가 난 겁니다. 참주 선동을 하고 이렇게 미성숙하게 당 운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는 통일 단결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어때? 자리를 좀 그쪽에 주면 어때? 에? 당 깨져가 어떻게 돼서 진보신당 나오고 민주동당 나오고 우리는 당을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심상정이가 1차 비대위원장이야. 나가버렸어. 2차 비대위원장이 천정실 비대위원장, 정서인 비대위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 거기에다가 박성업, 최순영, 이수호 위원장, 기라성 같은 사람이 결집을 해가지고 당을 일단 살려고 보자.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총선에 딱 임했는데 민심이 천심이야, 과학이야. 너무나 표를 정확하게 주더라고요. 진보신당은 한 석을 안 줘. 2.75%를 딱 주는 거예요. 3% 넘으면 비례 한 석 나오거든. 한 석 안 줘. 우리는 죽을 똥 살도 6석을 만들어야 된다. 6석을 안 주는 거예요. 5.75%를 딱 주는 겁니다. 6%만 나오면은 지역구 2명 당선되고 비례 4명 먹는데 그럼 지역구도 뚝뚝 당선되죠. 얼마나 고마운지. 강기갑 당선돼. 어쩌 누구야? 권영길 또 당선시켜주고. 그 당 쪼개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들이 당의 종자를 일단 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과대망상 까불지 말라고 딱 선을 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당을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진보대통합 주창을 했죠.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래 진보신당 좀 이렇게 결합시키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처음에는 진보통합을 반대했던 민주동당 독자공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화학 입장 바꿔가지고 유시민까지 땡겨가지고 유시민, 이정희 북콘서트를 막 열어 제껴버리고 그거는 당에서 아무 의결기구에서도 정한 바가 없고 정선이가 진보대통합 추진위원장이었고 공동위원장 강기가 의원이었거든. 처음에는 진보통합 반대해놓고 입장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샷으로 진보통합 하느냐 마느냐 됐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고 2012년도 국회의원 몇 명 당선됐어? 13명 당선됐습니다. 13명. 그런데 비례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게 터져 나오면서 당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공안 사건이 왔죠? 내부에 패권과 분파가 있고 외부에 공안 사건이 달라든다고 그랬죠? 내란 업무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은 또 쪼개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좀 이따 오실 텐데 한상균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민중 경선을 통해서 이번 대선 진보 후보들 단일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탄력이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걸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잘 아는 거야. 심상정 저기다 할 마음 없고 김재현 진보당 자강론 얘기해가면서 할 마음 없고 이러니까 뭐 그러나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게 정도입니다. 계속 주창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 지방선거에서 진보 단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진보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역사투쟁입니다. 사실.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기회가 오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가 심상정만 4, 5% 받을지 모르겠어요. 김재현 후보 몇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싹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정당 남은 거는 지방선거가 중요하잖아요. 대선에서는 승소할 일 없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각계 전투로 해서 돌파될 수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돌파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돌파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은 6명이에요. 5명과 6명이죠. 2004년도, 24년도까지는 국회의원 해먹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있는 진보정당이에요. 대표 진보정당이라고요. 근데 밑이 없어, 밑이. 헐렁해. 지금 저희 당 간판으로 3인 선거구에서 나와가지고 뚫어낼 때가 수도권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나? 없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진보당은 지금 막 급이 높은 사람을 전부 다 기초로 막 출마시키고 있어요. 1.돌파로 해서 반드시 하려고. 울산의 천병태 그 시의원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 기초 3인 선거에 막 내고. 서경철 진보당 경남 도당위원장 출신이 기초 3인 선거에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통화해보니까 가능할 거냐 물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 당연히. 진보당이 지금 정치 위치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고립적 상황이잖아요. 이미지가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수만 당원 당권자 6만이다 7만이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정당은 쪽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 신망, 지지 신뢰, 기반이 얼마나 폭넓고 깊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옛날 항일 발상 투쟁한 사람이 쪽수가 많아서 일본도 무찔렀습니까? 20명, 30명, 100명 가지고도 100만 관동군하고 때려서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 삼천리 방방곡곡 민중으로부터 박수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이쪽 찬물 끼얹는 것처럼 최선을 다 해봐야죠. 그러나 그 전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번 대선이 안 되면 지방선거 앞두고도 진보 연합당 만들어야 됩니다. 연합당 이름으로 나가야 돼. 요번 대선은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기술적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진보부 심상정, 김재현, 한상규 쭉 나왔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되면은 어느 당으로 나가냐 이거야. 심상정 되면은 정의당 나가면 되는데 정의당 국고 보조금도 있고 TV 출연도 할 수 있어. 근데 심상정 아니고 다른 사람 나가버리면은 그 당은 TV도 못 나가. 정치 자금 모으기도 어려워. 그리고 다른 당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타 당들은 소극화돼. 이런 기술적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부차적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진보연합당 창준이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으로 TV 출연 못하고 국고 보조금 못 받아요. 정 잘하면은요. 정의당을 재창당하면 됩니다. 이름 바꾸고 정의당을 진보연합당으로 하고 우리 싹 다 들어가는 거야. 신뢰만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짧은 시기 내에. 미리 짐작해서 안 해버리는 거야. 대가리 사매고 허심탄회하게 놀이나 해봤냐 이거야. 우리가 뭉치면 10%인데 뭉치면 10%고 이미지 쇄신 싸기가 지방선거에서 여러 군데 점수가 나는데 정 못 깨닫는다면 또 지방선거 때 가보자는 거야. 가보기 전에 계속 진보부 단일화 얘기해야 돼. 한상균 위원장. 저도 서명했습니다. 동지들도 서명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기회가 있고 그다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면 지방선거 결과는 이제는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어디서 점수 나고 어디서 점수 안 나는지. 그러면 24년도 총선 앞두고는 반드시 진보 혁신 대연합당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한반도 정치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미국 일극 패권주의 때는 이 남쪽이 꼼짝 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에도 균형이 형성되고 있고 북미 간에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 전략적 균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남쪽의 민중들만 잘하면은 끝을 보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끝을 보는 정세야 지금. 우리 안산 동지들이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 얘기했어. 이게 이제 우리 역사상 뿌리 깊은 패권과 분파, 공안 탄압의 결합으로 인해서 진보 세력을 분열 갈등으로 이끌었던 수많은, 이거 한 10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사례 하나하나마다 피의 눈물, 피의 교훈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 조선이에요. 하바롭스크에서 김 알렉산드라가 지도하고 이동희 선생을 내세워서 한인 사회당을 만들었어. 2018년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21년도 7월달에 만들었어요. 조선공산당 2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사회당 18년도에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 공산당 등등 베트남 싹 다 훑어봐 우리가 최고 빨리 만들었다. 근데 그게 쪼개졌어요. 김 알렉산드가 죽었어. 통합력 지도력이 없었어. 그래서 고려공산당, 일축국파, 상해파 골 때리게 싸우다가 21년도 6월달에 자유시라는 곳에서 적군의 편에 써야 된다. 적군이라는 게 그겁니다. 볼셰비키, 붉은군, 적군. 거기에 무장 반납하고 지휘권 따르고 이러는 독립운동가와 그러면 우리 만주에 가서 싸움도 못하잖아. 그거 할 수 없어. 끝까지 저항하다가 무력 진압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는 참변을 일으키고 30년대 만주 땅에서는 이른바 반민생당 반민생 투쟁의 좌경적 오류를 하고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빨산이 빨산을 동지가 동지를 죽이고 학대하고 우리 2,000명이나 일개 전쟁에 죽는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그것도 간부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싹 다 죽이고 말이야. 이 종파주의자들이 조선 사람도 있었고 중국 지도급 인물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고 해방공간에서는 박헌영이 남보다 처음에는 미군정하고 합의하에 타협해가지고 잘할 줄 착각하고 미국 놈이 어떤 놈인데 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가지고 좌경적 노릇 모험주를 해서 역량을 다 파괴시키놓고 조봉암 끝도 한도 없는 이 진보 세력의 분열 탄압, 분열 약화 탄압 상황. 조봉암 씨는 그 멀쩡한 사람은 58년도에 진보당 사건 일으켜가지고 59년도 7월달에 처형당했습니다. 제가 59년 8월 24일생이에요. 음력으로. 제 태어나기 전에 석 달 전에 죽었더라. 4.19 직후에도 단길이 잘 안 돼. 물론 기간은 짧았죠. 바로 5.16 쿠데타 맞았는데 사회대중당 다 뭉쳐가지고 혁신정당이 한 3개 됐습니다. 항상 진보정당은 3파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3파로. 그래서 딱 묶어야 돼. 90년도 민중당 만드는 이후에 92년도 이선실 사건 기억하시죠? 중부 지역당 사건 공안 사건이 맞물리면서 이도 깨지고 그 상청 이우재 김문수 이 사람 어디 갔지? 신한국당에 갔습니다. 김영삼이 해가지고 그거 가서 개인 실력들이 있으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 친이계. 나머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노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국민성리 21때 우리를 만났죠. 민주노총하고 진정추 들어봤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2008년도 2월달에 민주노동당 1차 분당, 2012년 통합진보당 2차 분당.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거기다가 이제 격가지로 녹색당. 격가지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겠다. 녹색당 계열은 애초부터 민주노동당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있었죠. 거기는 이제 진보연합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돌아가지고 녹색당 이름 그대로 써라. 당 안에 당 이름은 써대 등록하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거는 하나의 당. 우리 이중당 지금 이제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은 이중당적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회 등록을 자기 당도 하고 연합당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민주농당 때보다 더 좀 연합적 질서를 허용하는 식으로 해서 다 자기 독자적인 활동도 하고 공통분모는 연합당 이름으로 하고 단 선거는 연합당 이름으로 통일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진보혁신연합당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어디 갔어? 좀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낙담을 해요. 이 통일 단결 되나? 우리 역사에서도 안 되어왔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정세희 소장 맨날 목이 시도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자꾸 얘기를 하냐? 식상하게. 응?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된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고무차장죄로 또 시비 거는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북쪽에도 해방 공간에서 독립동맹이라고 김두봉 선생 중국에서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이 북쪽으로 귀국을 했어. 독립동맹이 이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신민당이에요, 신민당. 그리고 이제 청우당이 또 있었고, 청우당은 천도교계예요. 그리고 공산당, 신민당, 청우당 이런 부분이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죠.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죠. 그건 안 깨졌거든. 안 깨질 때는 왜 안 깨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 다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리더십을 뒷받침해주는 균형추 세력이 있어야 막강해야 돼요. 그래야 좌우 편향을 막고 분파, 패권 노릇하는 사람들 제압해서 모범을 세우는 이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늘 민중 속에 들어가서 모범을 세우고 좀 희생적으로 보여줘야 돼. 뭐를 감동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안탄압, 이념공세 이건 늘 옵니다. 이건 항상 옵니다. 앞으로도 옵니다. 이제 누가 붙을지 갈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당 깨지지 않게. 아니, 쟤들하고 같이 했다가 이 공안탄압 맞고 나도 구속되겠네 겁나가지고 막 분파 갈등이 막 조성되거든요. 여기 있다가는 막 이미지 덧칠해가지고 내 출마해도 당선도 못되고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막 하거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자리나 좌파의 무슨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족과 민중의 요구와 이익보다 앞세우면은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억제해야 됩니다.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꾸준히 교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통합적 리더십과 그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균형 세력이 있으면은 분열 갈등을 수습해서 통합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서 이제 집권 세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준비 안 되면 첫날 만나 잘 안 돼. 자, 그래서 저는 결론 삼아 동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노동자 민중의 이제 근본 요구를 대변하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약간 급진적인 독합 위기예요. 기후 에너지 위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에다가 거기다가 한반도의 이 전환 시기에다가 동아시아 정세가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집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웬간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개혁적인 꽤나 이 정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하는 이런 새로운 진보혁신 연합당 건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아무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원화돼도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을 망라해야 됩니다. 부자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척하면 안 돼요. 노동자 출신 중에 다 진보적인 사람 아니에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계급의식이 높을 것 같습니까? 더 자기 일자리에 집착합니다. 문제는 사상의식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들이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주변에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배워서 남주자 이 말이야. 배워서 남주자. 자, 그래서 우리 전부 반성해야 된다. 성찰 반성해야 된다. 특정 뭐 정파만 반성할 것도 아니고 다음은 다 잘못한 게 많고 그런 어떤 뭐 혁신연합당을 해야 되고 또 민주노총이 우리 민주노총이 100만이고 다양한 정치 색깔이 있는데 왜 자꾸 민주노총 결의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결의가 중요합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 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정당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민주노총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 유지 기능도 조금 있지만 변혁 지향적인 대응적 강력한 토대라 그랬죠.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중운동 이걸 많이 해야 되고 또 민주노총도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조중동 악선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게 많아요. 저들의 악선전, 저들의 탄압은 늘 상수 아닙니까? 늘 있는 얘기고 그걸 어떻게 타고 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주체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건데 우리가 그쪽 욕만 하고 우리 스스로 잘하지 못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진보정당 연합당을 하고 건설하는 것은 곧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 단결 과정이기도 하다. 100만이면 뭐해? 100만 중에 10만 명을 선진적이고 민족과 민중을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노동조합도 질적으로 발전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공동 실천하고 신뢰를 높여서 초동 주체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 30, 40대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주변에 노동조합 운동하고 인간관계 하는 거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 눈여겨봤다가 줄마 말이지 진보 정치 하면 참 잘하겠다. 민중의 이 정치 지도자로 만들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 공을 들여야 됩니다. 공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콩나물도 물을 잘 줘야 되고 벼농사 모든 이 자연의 생명들이 공 들이지 않으면 되는 게 없고 특히 인간은 의장님 지금 민주노총 안산지구만 잘 간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쭉 조합원 중에 괜찮다 싶으면은 계획적으로 목적적으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해야 됩니다. 원래 너무 노가리를 너무 오래 깠네요. 자, 동지들 아무튼 당장 대선 지방선거에 너무 집착해서 뭐 할 필요도 없고 좀 길게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노동자의 노동 과정, 생산 과정에 있는 착취 수탈을 착취를 약간 완화시키는 임단투에 빠지지 마라. 집에 가서 동네 사람 얼굴도 몰라. 그 소비 과정, 휴식 시간, 노동력 재생산 그 과정에서 수많이 수탈되고 우리가 푸대접 받는데 그거는 그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고 우리 중에서 누가 시어 나와야 되고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아파트 경비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를 만들었는데 잘했다 그래가지고 미화원도 해보라 그러더라고. 돈 5천만 원을 경기도에 지원하면서 지금 이제 미화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제 경비 미화원 관리원 상 모아가지고 아파트 노동자 문화제를 할 거예요. 기운을 고령화 시대에 이 나이 많은 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할 수가 있다. 사랑하기 딱 좋을 때 일하기 딱 좋을 때야. 그래서 경복궁도 가고 무슨 화성행궁도 가고 역사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 별거 있나? 노동조합 일상활동도 다양하게 하면서 모티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사람 만들어내고 의식을 높여요. 그거 하지 않고 임단점에 매몰돼 봐야 남는 거 없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